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전세계 빚 50경원 커지는 부채의 유혹,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제목으로 김성모, 박한솔, 박희정 3명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7일 날 아침 6시에 보도를 했네요. 2분기 말 기준 전세계 부채 규모는 337조 7천억 달러, 약 50경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대 케너디 스쿨 석좌 교수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 빚의 무게는 커지는데 부채를 늘리려는 빚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라인하트 미 하버드대 교수 AI로 생산성 도약, 과잉 투자 탓에 복권처럼 실망만 클 것이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교육은 둔화되고 선진국 대부분은 고령화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니 연금, 의료 서비스 비용 등에 더 많은 나랏돈을 투입, 의무 지출을 해야 해 부채를 줄이기가 과거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의 안보 부담은 커지고 인공지능 개발 경쟁과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나랏돈을 더 쓰자가 당연한 선택지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국의 경우 AI 대도약이란 화상, 한국 가계부채 최악엔 은행 위기까지 달러 지배력 가장자리 균열 수준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는 미국의 부채 증가 추세에 나온다. 미국 의회의 예산국 CBO는 초당적 기관임에도 현재 부채 궤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의 핵심인데 이런 흐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50경영의 돈을 빌려준 글로벌 금융 세력은 언급이 없죠. 이 글을 읽어보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체제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위기 중국.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외부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수년째 사실상의 은행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또 중국이 여전히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경제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으로 자국 제품을 대거 밀어내고 있다. 이는 많은 신흥국 정부의 큰 위협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봤더니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자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더라 하는 얘기고, 부채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파를 집어넣네요.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고령 세대를 포기할 시대가 오는 것일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 수필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왕조가 노인들의 복지를 하는 정책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을 위한 병역 의무만 있었을 것이다.
세금을 내도 보호는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노인은 그저 그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통용되었을 것 같다. 뭐 우리나라 역사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복지제도를 최초로 만든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북독일 연방 독일 제국선으로 이 국가들의 정부 수반으로서 통치했었다고 하죠. 이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최초로 만든 정치인인데 연금제도는 노인복지도 겸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보죠. 의료비는 그때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인간의 수명은 현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충분히 복지국가 이름으로 불리웠을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의 역량과 도시화의 역량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그게 이제는 국가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국가가 고령 세대에 대한 복지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도저히 부채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 노인들 이제 못 해주겠다. 그 자식들이 옛날처럼 책임져라. 그러면 그 고령 세대는 국가를 이제는 조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는 헌법에 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현대 국가론의 소멸 대상이 되기 때문 정치 체제를 떠나서 말이다. 그 다음 누가 그들을 지배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양육강식의 자연계로 돌아갈 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문명화된 양육강식의 실체는 세계정부란 것 아닐까? 아니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계급 사회에서 무사계급이 농공인을 보호하고 지배하던 시대가 되는 것일까? 농공인도 아니면 그냥 일반 도시민인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뭐 농공인에다가 제가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넣었어야 되겠네요. 그게 농공인은 그래서 노예나 마찬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힘들어도 야생득대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일찍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달러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역사 데이터 디지털 통화로 읽는 미국 달러 기축체제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12월 7일 TBS 크로스 디지털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2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주석 이코노미스트 호시노 타쿠야의 기고 글입니다.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도와 미국 경제, 작금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제도의 흔들림에 대해 데이터와 역사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미국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제 하에서 자국통화는 세계통화라고 하는 지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이다. 전 세계에 미국 달러로의 자금 보장 수요가 있는 하에서 달러의 조달 코스트는 억제된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은 환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세계 통화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 대외 투자를 통해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법외한 특권 하에서 미국의 기업은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세계화의 조류 아래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또한 미국은 달러 기축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한편 이른바 밀란 논문도 지적하듯 트림핀의 딜레마가 있다. 세계 각국이 결제 가치 보존 용도로 수요되는 미국 달러와는 구조적 통화 강세를 겪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에는 부담이 되어 왔다. 미국 국내에서의 제조 비용이 높은 상태가 되어 수출 경쟁력 저하나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기 쉬워진다. 미국 임금 억제 요인 중 하나로 기업 주도의 세계화에 따른
국내 노동 수요 감소를 꺾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의 이익을 담당해 온 것이 그 기축통화제도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 문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축 흔들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침이 달러 기축 체제 종언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달러의 기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첫 번째 외화 준비 통화에서의 달러 선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가, 두 번째 결제 통화의 동향, 이용되고 있는가를 들 수 있다. 우선 외화 준비 통화에 있어서의 각국 통화의 비율에 대해서 IMF와 아이켄 그린 경제학자를 기초로 초창기로 본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통화는 영국 파운드였다. 전기가 된 것은 두 번째 걸친 대전이다. 영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전시국채를 발행하고 근본위제를 정지하는 등 통화평가절하를 자주 실시했다. 한편 미국은 그 군수에 대응하는 형태로 공업 생산을 확대해 유럽 제국의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금이 미국으로 유입하게 된다.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달러 본위제가 확립돼 가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다.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 의존의 리스크를 의식하게 되어 각국이 외화 준비의 다양성을 진행시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대두와 위안화 국제화, IMF SDR 구성통합 포함 2016년 이후의 금융통합을 통한 유로존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 미중 마찰, 러시아 제재 등도 달러 의존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도 달러 기축의 강건성은 있다. 무역의 약 80%, 국제결제나 외화준비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확실히 세계 경제의 변화의 수반에 달러의 지위는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하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가 되는 통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은 가치 보장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결제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024년 11월에는 브릭스 통화 창설의 움직임에 대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견제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조 보호 등의 관점에서 달러와 약세를 원하고는 있지만은 기축통화 달러까지 포기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향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통화 정책,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저비용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암호자산 강점을 살리면서 법정 화폐를 뒷받침 자산으로 함으로써 그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한 디지털 화폐다.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 유통이 진행되면 그 뒷받침 통화의 기축성은 더해지게 된다. 이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2025년 7월에 성립한 미국의 제니우스법이다. 이 법은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제로서 민간 발행체를 제도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발행체를 등록체 아래 두고 준비자산으로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계좌, 단기구체 등 유동성 확보 등을 해가지고 안전자산을 의무화한다. 왜 안 넘어가? 또 1:1 즉시 상환 의무와 월차 준비 내역 공개, AML 자금 세탁 방지, 제재 대응 체제 정비도 요구된다.
업무 범위는 발행, 상환, 준비금 관리로 한정된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확대가 달러 주도로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통화에는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네트워크성이 있다. 미국이 민간 주도의 디지털 통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속도로 유통 확대가 계속될 것 같은 정세이다. 민간 주도 달러 스테이블 내재 리스크. 특히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BIS나 ECB이다.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의 가격 괴리, 설치 리스크, 준비 자산의 불투명성, 나아가 시장 스트레스 시 대량의 자산 매각이 야기하는 파급 등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과도한 보급은 그 나라의 통화 주권 침식으로 이어져 자국의 금융정책 효과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과 중국은 미국과 달리 공적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정책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현재 2029년에 본격 도입을 시야에 두고 제도 기술의 양면에서 준비를 가속시키고 있다. 일본은 CBDC 자체의 발행 판단에는 신중해 현재는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앵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2023년 개정자금결제법으로 발행 틀이 마련됐고 올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앵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일본의 특징은 민간 주도의 앵 디지털 화폐를 선행시키면서 CBDC에 대해서는 장래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놓고 두고 있는 형태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전략의 성패도 기축통화의 본연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일본 따라갈까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불명확하게 뉴스들이 보도되는 것 같아요. 어디쯤 가고 있느냐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외국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통화 정책의 교절도 기축통화의 행방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팩터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니우스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개나 소나 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민간업체는 오히려 대놓고 자금 세탁해줄 권리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이걸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에 돈을 송금한다든지 등등 악용될 소지가 많고 지금도 뭐 이미 나와 있었던 거지만 북한의 그 송금하는 것들을 국제은행에서도 도와줬다 하는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죠. 이게 암호화폐가 되면 또 쉽게 날아간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자금들도 왔다리 갔다 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 미일동맹 새 상징 마게시마 경계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조선일보에서 12월 7일 이것은 일본 뉴스에서 이미 뭐 1년 전에가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다뤘네요. 조선일보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에 발맞춰 일본 비판적 보도를 강화하며 일본이 대만과 인접한 서남부 지역에서 군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서남부 섬들을 요새화하고 군사적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 중앙방송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가고시마현 인근의 마게시마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마게시마는 일본 정부가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을 위해 매입한 8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작은 섬으로 현재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이 향후 미국 훈련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실현하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60억 엔에 구입해 미국 함재기 훈련용으로 제공하는 나게시마의 원래 모습, 메이지 시대에 만든 활주로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고시마현 그 밑에 있는 나게시마라는 작은 섬인데 여기에 이 건설을 위해서 그 인근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다가 주말에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 술장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술장사하면 여자 장사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은근히 일본 언론에서 내비치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하원 씨가 이런 질문은 안 할까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무인도를 확보해 미국에 제공할 것으로 앞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또 매국노적인 발언을 또 해야 되겠네요. 한국이 미국에 51번째가 주면 자동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오산 공군기지가 있고 평택 험프리스 기지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미국의 군사기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이런 생각이 아까 세계 통화 이런 것도 있고 국가부채 이런 거 등등 다 생각해 보면은 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거냐. 한국 국적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미국도 여러 다민족 국가가 됐지만은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간 적도 없고 우리가 51번째 주가 된다고 해서 한국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한글도 쓰면서 걸고 종속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어도 당연히 혼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갔듯이 그때 유럽에서도 각 나라가 독립했듯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중국과의 관계 냉각의 지론,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일본의 입장보다도 중국 쪽에 힘이 있다. 하시모토 도루 스폰지 NX라는 데서 12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약간 친중적인 인사들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뜻에 거듭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 제외가 확대되고 있다. 하시모토 씨는 일본의 힘으로 온다면 중국도 힘으로 대항한다고 하지요. 중국은 역시 대국임은 틀림없고 외교력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입장보다 중국 쪽이 국제사회가 모두 중국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떠나 힘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그 후 중국이 정보전을 걸어왔을 때 일본은 대항할 힘이 지금 있느냐고 지금 전략이 있냐고 없는 가운데 싸움을 거는 것은 저는 싸움의 방법으로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 그러니까 정말 전략이 있고 카드가 있고 앞으로 여러 힘을 사용해 일본이 정보전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자기 일본 애국적인 발언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중 양국의 무역 의존도를 최신 데이터에 읽어내다. 중국의 수출입에 있어서의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한편 일본의 중국 의존은 여전히 높은 수준. 타시로 나오키가 머니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와 같은 국제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을 처음으로 제창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중국 1대1로망에 의하면 현재의 가맹국은 아시아 41개국, 아프리카 52개국, 유럽 27개국, 북미 13개국, 남미 11개국, 태평양 제도국가 12개국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명확한 전략에 근거해 적극적인 동료 만들기 외교에 의해서 경제체제, 경제규모, 발전 상황도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이익의 한 점에서 완만하게 연결시키고 시장을 획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힘들더라도 중국이 깨국이라고만 자꾸 사대주의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힘들더라도 탈중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10년간 중국 무역구조 크게 변화. 이들 데이터를 정리하면 최근 10년간 중국은 내수 비중을 약간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대상으로 가공무역을 실시하는 무역구조를 글로벌하게 일반 무역을 실시하는 무역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중국 아세안 시장 수출 공세. 일본 측의 통계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면 2025년 상반기에 있어서의 중국의 수출 비율은 17%로 미국의 19%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이 4%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는 충분히 크다.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2010년 1월 자유무역 체제가 형성돼 있다. 서두에서 나타낸 중국 측 데이터를 보면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2025년 1월에서 10월 중국의 아세안의 수출 비율은 18%. 1대1로 국가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지금부터 중국 기업에 도전하는 것도 보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주변을 살피고 따지다 보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중국 시장이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3%에 이르고 2위인 미국은 11%에 불과하다. 지역의 묶음으로 비교해도 아세안은 16%, EU, 중동은 1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년째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이 수치를 보면 일본의 수입은 구조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을 들면 우선 히토류 메탈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 히토류에서 80% 이상,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에서의 거의 100%가 중국의 유래가 되는 거고, 그 밖에 화학 비료에는 인산 암모늄, 요소, 의약품 원료에서는 세팔로스, 포린계를 비롯 등등, 식품에서는 냉동 채소, 냉동 등 중국 수입이 비율이 높다. 엔디비아 CEO는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약 3년이 걸리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말에 병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노 파울리 포춘지에서 12월 7일자입니다. 엔디비아 CEO 젠슨 황은 중국이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보다 AI 인프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AI 칩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11월 말 존 헨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에게 미국에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까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약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에너지 용량은 계속해서 직선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에너지 용량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은 엔비디아가 기술 및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AI 칩 기술 분야에서 중국보다 수세대 앞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AI 수요, 거대 기술 기업과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데이터뱅크의 CEO인 라울 마네틱은 데이터 센터의 평균 비용이 메가와트당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이며 작은 쪽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400메가와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넥은 미국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 AI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5 내지 7기가와트 온라인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가형에서는 500억 달러, 고가형에서는 1050억 달러로 변동됩니다. 뇌썩음은 진짜인가요? 연구자들은 짧은 형식의 동영상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안젤라 양이 NBC 뉴스에서 12월 4일 틱톡부터 인스타그램 릴, 유튜브 쇼츠에 이르기까지 짧은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는 링키드인, 심지어 서브스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이 짧은 형식의 비디오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과 집중력 및 자기통제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사람의 정신적 또는 지적 상태의 악화로 추정되는 인터넷 속어인 뇌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어는 학계 출판사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정도로 주류가 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저널인 사이콜로지컬 블루틴에 게재된 이 리뷰는 동영상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과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증상 증가 사이의 연관성도 발견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2년까지 어린이 9명 중 1명꼴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월 논문을 쓴 미니애폴리스 카펠라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학생인 키스 로버트 헤드는 ADHD 증상과 자신이 발견한 위험 사이에는 중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네요. 미국의 백만장자 7자리 숫자의 순자산은 얼마나 흔한가요? 에밀리 바트 도르프 야후 파이낸스에서 12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순자산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입니다. 스위스은행 USB의 2025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2383만 1천명의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이는 전 세계 백만장자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가 채택해야 할 돈 습관, 조기 투자, 복리이자, 비용 절감, 수입 증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조심하세요. 세금 혜택 계정도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 좋은 재무상담가를 만나시기 바라고 장기적으로 또 생각해야 된다. 장기적인 비전, 꾸준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기타 좋은 금융 습관을 통해 백만장자든 아니든 더 나은 금융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동양인 여자가 걷고 있는 사진을 상징적으로 게재를 했네요. 이 친구가 백만장자라는 얘기인지 젊은데, 그런데 제가 요거를 순위를 바꿨습니다. 수입 증대, 스루풋을 먼저 올려야 된다. 두 번째가 낭비 제거, 세 번째가 조기 투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중간에 요거를 인베스트먼트, 인벤토리, 이런 거로도 상징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고령화가
고령화 늑다리가 되어 수입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낭비 제거뿐이 없지 않냐. 제 나이 때는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돈은 인베스트먼트에 묶여 있고 마음만 백만 부자인지 어쨌든 뭐 이런 백만장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돈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빚을 많이 지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섹시 싱글씬 지역 실내 클라이밍 체육관 제나리오 셀프라는 매체의 12월 4일자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사교 행사장처럼 보였습니다. 헐렁한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은 20대 그룹이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고 웃고 대화를 나눴던 곳입니다. 그곳은 단지 체육관이 편안하고 공동체적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도전을 하고 뭐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참 보기 좋네요. 그 젊음의 어떤 그 몸매라는 것이. 실내 클라이밍 체육관은 원래 야외 날씨 조건, 비, 눈 또는 극한 기온으로 인해 위험할 때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로 인정받은 인공벽은 1964년 리즈 대학교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해주는 그런 사진도 게재했네요. 그들은 싱글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시면 적어도 한 명의 매력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하튼 로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볼더링 체육관의 등반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프로포즈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암박등변 그 체육관에서 만난 연인들이 메간 맥기니스 펜실바니아에 있는 아센드 클라이밍 체육관에서의 제안.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만나는 것보다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좀 더 건전하겠죠. 아유, 이 젊은 아가씨 허벅지가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좀 클라이밍 체육관이 건전한 또 사교장으로도 지금 젊은이들의 나이트클럽 말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게재됐는데 동양인 여자인데 일본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어디 중국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버사이즈 뭐 옷을 입는다는 게 헐렁하게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밍에서 만나가지고 실제 뭐 암벽 등반 연습하는 데서 찍은 건지 이런 사진도 게재를 했네요. 한국의 산책로가 문화적 목적지가 된 방법. 임재성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11월 29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K-팝 로컬보드 접근성 높은 도심 봉우리가 새로운 국제 등산객의 물결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이게 잘 찍은 사진인데 도봉산 언제 봐도 참 이쁘게 한데 지금 경험으로는 제가 도봉산 꼭대기까지 딱 2번 올라가 봤나?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올라갈 수가 없고요. 가더라도 중간쯤 계곡물에서 발 담그고 있다가 내려오는, 요즘은 계곡물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놔갔으니까.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그 식당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수준뿐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봉산에 가더라도. 그 도봉산까지 천천히 가니까 그냥 노인네들 그냥 확 내리고 오르고 참 우리나라 도심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게 참 우리나라 지형이 좋은 거죠. 이건 인왕산 쪽에서 찍은 사진이 되는데 참 맑게 잘 찍었어요.
새로운 정점에 도달한 틈새시장 관심, 한국 생활에 대한 심층 탐구, K-팝 스타나 연예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팬술래는 아이돌이 등장하는 일상 게시물과 예능 프로그램에 산책로와 계곡이 자주 등장하면서 한국 하이킹의 강력한 동기가 떠올랐습니다. 정책 추진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센터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트레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를 위한 단체 투어를 조직하고 외국 국적의 등산객들에게 등산 장비를 대여합니다. 그러나 관찰에 따르면 트레일을 따라 외국어 안내가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 따라가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 사진은 관악산 정상에서 프랑스에서 온 여행객 나리가 K-팝 가수 부승관의 포토카드와 함께 찍은 사진. 관악산 꼭대기에 이거 본 지가 꽤 오래되네. 제가 중학교 때 관악산을 혼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등산로도 아니고 과천 지금 서울대공원 쪽에서 무작정 올라갔다가 밤에 힘들게 내려왔어요. 등산로도 없는데 참 무모한 거기 갔더니 그 위에 군부대가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군부대한테 그 장병들한테 걸려가지고 네 언니 누나 있지 이거 가지고 그냥 못 살게 굴던 이 군 장병 새끼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뭐 군장병을 보면 아저씨라고 봤는데 너 혼자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냐? 생각지도 못한 코스로 너 간첩하냐? 네. 아니 중학생이 무슨 내 체력 운동하려고 올라갔구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